한 몇 년 전부터 유중 환자가 오메가3에 대한 질문을 어려워서 하는 거지라는 생각 그때 당시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 알부민을 먹어야 되는 얘기를 할 때 이건 장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요거는 선을 넘었다. 영양제 시장이 악화됐다. 건강기능식품 섞어 먹으면 안 좋은 조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AK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영양제는 좋기만 할까요? 누구는 좋은 영양제가 있고 나쁜 영양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20만 명의 환자를 봐오신 서울대학교 일과대학 신경과 이승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사실 많은 대사질환을 비롯한 병의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지킨다고 지켜지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들어. 바른 장기의 건강보다는 혈관 건강이 가장 지키기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보나요? 네, 그러면 사실 유독성이신 분들이 결과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인과적인인지 능력으로 정확하게 발휘되면 아주 좋을 텐데, 극성이신 분들이라는 게 잘못 발휘돼서 다만 여러 방향을 모두 다 하겠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몸에 안 좋은 방향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균형제 식단을 못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올까 봐 또 일부러 영양제를 사먹는, 얼마 전에 알부민 파동이 일어나면서 큰 충격을 던져줬어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알부민동이 나기 전까지 제가 이제 예외에서 볼 때 환자들이랑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환자들이 영양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할 때 4줄 중 환자가 오메가3에 대한 질문을 어려서 하는 거지라는 생각 그때 항시했었고, 그 물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크리오일을 먹어야 되냐는 질문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알부민을 먹어야 되는 얘기를 할 때 전 그땐 진짜 이건 장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양제로 나온다고 해서 요거는 선을 넘었다. 영양제 시장이 악화됐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알부민 영양제가 말이 안 되는 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좀 얘기를 하게 됐고, 지금 많이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시장이 조금 과잉 시장으로 좀 변해갔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SNS 시장 특성상 환자 홍보하시는 분들이 A사 약사들로 많이 나오시면서 영양제를 치료제라고 혼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과잉 시장이 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염증에 관한 책도 내셨으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과하게 챙겨 먹는 게 만성 염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필요하나? 영양이 부족한 특수한 집단군을 위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식사를 하면서 영양제를 먹게 해주는 거, 그 특수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안 먹는 다이어터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먹는데도 문제가 되는 임산부, 이분들한테는 럽산이나 이제 철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다양한 심각한 질환을 받고 있어서 시기 자체가 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암질 환자, 만성 질환자들, 그 다음에 한 80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 노인분들은 이빨이 안 좋아서 특히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노인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필요해요. 근데 고기를 싫어하게 돼요. 씹을 수도 없는데 소화력은 더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영양제예요. 전문의 학품들은 기존의 치료법보다 이겨야 되는 거를 임상, 1상, 2상, 3상 중에 3상이에요. 3상은 반드시 기존 치료법을 이겨야 돼요. 이거를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를 검증을 받고 세상에 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수자비를 쓰게 되는데 이쪽은 그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돈으로 서류를 내면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영양제로 풀리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내 몸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이건 몸에 좋대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계속 다 종류 가리지 않고 받아 먹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성분 중에 영양이 부족해서 먹는 것들은 이 영양은 필수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한 사람한테 중요하죠. 하지만 밥을 잘 먹는 사람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쪽 성분은 사실은 약이죠. 약이라면 증명을 해야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 답답한 게 아무 임상시험을 안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의사 보고 효과를 얘기하라는 얘기야. 게다가 내 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중에 약효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임상시험이 없으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증거주의로 과학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어서 좋다는 증거가 없으니 먹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이걸 허가받을 땐 대부분 닷새 세세포나 이제 화학 단위의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고 임상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임상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작은 대학교 수준에서 아니면 작은 병원 단위에서 규제기관의 허가를 위한 것들이 아니면 자발적인 수준의 작은 임상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는 규제기관이 참고하는 수준도 안 되는 연구라서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임상 연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음식에도 궁합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섞어 먹으면 안 좋은 조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간은 약과 독을 구별을 못합니다. 약을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을 빨리 약효가 없는 폐사체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갖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간이 바보같이 약효가 없는 걸로 대사시켜버리니까 이걸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8시간마다 한 번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간 때문이거든요. 자꾸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하는 능력이 간세포가 무한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약이 들어오면 나 지금이 일하고 있으니까 너 바빠. 근데 바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이걸 간독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일을 많이 갖다 줬을 때 간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간독성은 간이 특히 음식물에 대해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과거부터 계속 먹어왔던 음식물에 대해서 안 느끼는데 처음 본 성분은 다 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처음 본 성분에 해당되는 영양제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약과 동일한 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간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오메가3를 말씀하셨으니까 오메가3를 예로 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환이 있거나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오메가3가 때려올 수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두 가지 분류 중에 오메가3는 더 밥에서 먹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는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성분입니다. 오메가3를 환자들이 먹어도 되냐고 할 때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필수 영양분이에요. 모든 오메가3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좋아하는 오메가3는 DHA 하나만 좋아합니다. DHA가 뇌에서 신경세포의 세포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뇌가 신경 기능이 좋아집니다. 사실 오메가3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신경세포막에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한 회사가 오메가3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더니 심근경색 뇌졸중이 줄어들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임상 3상을 발표해요. 그 바람에 치료제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전문의 약품이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오메가3가 완성염증을 줄이고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대혼란이 벌어지는데 결국엔 의사들이 이게 그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임상심을 다시 반복해서 심지어 육류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이건 일반인들이 모르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메가3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좋지 않아요라고 하면은 그 약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DHA라는 성분이 신경세포에 좋은 건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3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놀라운 거니 오메가3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시오나 올리브오일 심지어는 들기름을 먹으면 오메가3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제로예요. 오메가3라고 부르는 화학적 분류의 기름은 있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오메가3는 안 들었고 그건 제로고 해조류와 등푸른 생선 거의 다 해산물에만 있어요.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오메가3를 무진장 먹게 됩니다. 놀라운 건 한국인이 전 세계 해산물 섭취량 1위예요. 더 먹어야 되겠나? 좋은 영양제와 나쁜 영양제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의미한 영양제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히 지용성인 것들은 많이 먹으면 지방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덱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포에 많이 오래 머물러서 간독성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 D, 비타민 D, 비타민 A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좋아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그런데 천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여기에서 영양제로 나온 것들 별로 해가 되지 않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들도 사실은 양리작용이 있고 사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천연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나온 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모르시냐고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게 당뇨 환자들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여주란 걸 많이 드세요. 실제로 여주를 드시는 분들 보면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주라는 성분에 어떤 성분이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대충 알겠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속 먹었을 때의 실제 병태 생리 그러니까 간이나 다른 데 작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의 효과 이런 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먹어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단기적으로 당신이 준 약을 조금만 먹고 여주를 먹었더니 좋아. 여주에 자꾸 의존하시다가 저혈당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중단하시라 제가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이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영양제를 드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요. 저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 오메가3 먹는 가끔 저는 해산물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게 태어나질 않아 가지고 어릴 때는 아주 안 먹었고 요즘은 좀 먹는데 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오면서 좀 가끔 먹습니다.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500만 명 넘어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데 누구는 너 단 거 많이 먹어서 당뇨 걸렸어 하고 또 누구는 너 혈당이 높아서 당뇨 걸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뇨가 생기는 그 기전을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당뇨는 단 거 먹어서 생기는 거를 아예 아니라고 할 건 아닌데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단 거를 먹어서 올라가는 건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원인이라기보다 피해자 가깝고 실제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저절로 포도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의 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까지 당이 나오네라고 이걸 당뇨라고 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단 걸 많이 먹었으니까 직관적으로 혈당이 많아지고 소변에도 많아진 거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원료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원료로 쓰거든요. 우리 몸은 지방은 이게 태우기가 좀 느리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쓰는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천천히 움직일 때, 심장이 천천히 움직일 때 포도당은 아주 즉각적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뛰거나 할 때 그래서 뇌에서 쓸 때 지방이 쓸 때 그래서 지방과 뇌 그다음에 근육이 바로 쓸 때 이럴 때 포도당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과 지방이 원료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고소하고 달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러면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포도당과 관련된 대사가 모든 세포에서 다 활발하게 돼 있어요. 이 포도당을 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에 초인종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지방세포나 근육세포에는 지금부터 포도당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띵동하고 누른 초인종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인슐린이 역할을 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면 근육이나 지방세포에서 소도장 받아라고 띵동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글루트사라고 하는 과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을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해서 이제 그걸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이 초인종이 망가집니다. 글루트라고 하는 포도당 과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인슐린 초인종 장치가 망가져요. 그럼 인슐린이 와서 띵동 눌렀는데 띵동이 아니고 윙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누른 거야, 안 누른 거야, 문을 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여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더 세게 눌러야 되나? 인슐린도 그러니까 췌장은 인슐린 더 많이 만든 거에 더 많이 만들고 더 세게 눌러. 인슐린 더부터 해가지고 더 세게 누르는 거죠. 더 세게 눌러야 겨우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돼서 혈액간에 포도당이 많아지고 정작 근육은 포도당을 잘 못 쓰니까 힘들어하고 혈액간에 인슐린이 많아지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저항성이 생기는 게 당뇨가 생기는 원리예요.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결과가 당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뇨가 생기는 원리는 포도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살쪄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바람에 지방산이 생겨서 지방산 때문에 인슐린 신호 장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황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인이 맞냐라고 하면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체형이 작아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생산 능력이 작아요. 남자, 여자 둘 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인슐린을 더 필요하다고 포도당을 많이 먹게 되면 다른 서구형 체형보다 인슐린 생산 등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더 빨리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한국인들은 채식하고 적당한 단백질 식사하고 이러고 적당한 호리호리한 체형을 유지했는데 1980년대부터 갑자기 맥도날드 피자 허위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과잉된 칼로리가 들어오더니 이걸 다 처리해야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잉 칼로리 비만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에서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당뇨가 생겼다. 의사 선생님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어쨌든 당뇨 환자는 늘어나잖아요. 네, 당뇨 환자가 늘어난 거는 과거에는 당뇨단이 너무 투박했어요. 당뇨단을 집에서 할 수 없었고 반드시 병원 가서 어려운 혈당 검사에 의해서 했어요. 지금은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무 때나 검사하면 굉장히 표준적으로 자기의 당뇨 상태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뇨이 굉장히 쉬워졌죠. 당뇨 진단만 쉬워진 게 아니라 이게 한 6주치 정도를 평균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해당 상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요. 당뇨를 잘 치료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다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초기 당뇨, 중기 당뇨, 조절되는 당뇨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초기 당뇨를 빨리 진단해요.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한 건 과거에는 초기 당뇨를 잘 진단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 눈이 멀고 투석해야 되고 이미 발 잘라야 되고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 많이 진단을 하고 그리고 실제 약도 좋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심지어 당뇨의 비만약으로 전환돼서 이거나 마원자로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좋은 약들이 있는 상태에서 초기 당뇨를 진단하게 되니까 환자는 많아졌는데 상당히 많은 당뇨 환자들이 정상인처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다고 봐요. 근데 제 식단 관리를 하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일단 탄수화물을 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쌀밥은 안 돼서 곤약밥 드시기도 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하다 보니 탄수화물을 조금 배제하는 영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조절을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어라죠.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당뇨의 원인이 무건간의 과잉 칼로리로 인한 비만, 내장 지방의 증가로 인한 지방산 때문에 인슐린 신호 장치의 고장이었기 때문에 당뇨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포도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초기 상태인 사람은 비만을 없애면 당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악에 대한 필요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건 탄수화물 줄이는 것보단 전체 칼로리량을 줄이고 내 살을 줄이겠다. 이 살보다 내장 지지방을 더 줄이겠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탄수화물 때문이었어. 본인이 탄수화물을 제한했었고 더 탄수화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탄수화물을 적으로 보는 거는 당뇨의 발생 원리에서 맞지 않는 거죠. 다만 탄수화물을 좋아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기 때문에 음식물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디저트도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 음식을 먹게 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니 본인이 이제 탄수화물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쌀밥을 적으로 규명했다면 이제 쌀밥의 대체제로 통곡물밥을 선택한다든가 해서 좋은 탄수화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탄압부단 아니죠. 사실은 쌀밥도 아주 좋은 탄수화물인데 너무 맛있다 보니 또 계속 먹게 되는 한계.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만성염증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염증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극복한다기보다 잘 소통해서 애환하니 물어본 다음에 좀 잘 달래는 쪽으로 가라. 그러면 원성염증을 달래기 위한 영양제 섭취는 어떤 관점으로 볼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그 오메가3를 일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오메가3를 먹으면 실제로 정말 데이터가 콜레스테롤이 살짝 떨어집니다. 중성지방도 살짝 떨어져요. 우리가 양리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화끈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리고 오메가3가 인간에게 중요한 오메가3가 두 개가 있는데 DHA와 EPA 두 개가 있습니다. DHA는 뇌에서 중요하고 EPA는 혈관에서 중요해요. 이 EPA라는 게 조금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전 세계적으로 EPA 결핍 질환이라는 건 또 없어요. 이 DH가 많으면 EPA로 변환되는데 EPA가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됐다는 보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오메가3 EPA를 안 먹었다고 해서 검사상으로는 뭐가 조금 나쁜데 이게 진짜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영양제를 먹어도 좀 낮아질 순 있는데 진짜 낫는 건지는 우리가 영양제로 테스트할 정도는 되지 않았다. 그런 것보다 정말 깜짝 놀라게 좋아지는 건 체중이 한 3kg 빠지면 비교가 안 되게 만성전 지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175cm에 체중이 한 85kg 됐었는데 한 3kg 빠졌다. 당뇨가 사라집니다. 황당하게 좋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체중은 변화시키지 않고 반지 그냥 약을 먹어서 좋아지겠다고 하는 것보다 체중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훨씬 비교가 안 된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오늘의 모든 대화를 정리하네요. 살을 빼는 게 최고의 영양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설명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승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건강의 본질은 덜어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